네, 이슈 진단 오늘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외환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을 끌었던 변수 중에 하나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입니다.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에 예상했던 것처럼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물론 엔화가 100엔대에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엔화 가치가 예상처럼 큰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금융시장의 모든 패턴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런 재료가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에도 선거 이전에 100.85엔까지 올라갔던 달러 환율이 다시 9엔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그동안 선거에 대한 대비로 달러를 매수해놨던 포지션에서 전체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그 3개의 화살 중에 2개의 화살, 특히 양적 완화랑 재정 정책 이런 부분은 특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엔화 약세에 좀 분명한 그런 재료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참여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세 번째 화살인 구조 개혁이나 성장 전략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방적인 엔화 약세 재료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현재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노동법의 개정이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상 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재료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시장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분히 참여 선거 이후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더 강하게 추진되기에는 좀 난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엔화에 대한 약세 기대를 좀 형성하기 일방적인 엔화에 대한 약세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재료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제가 보시고 있는 차트는 CME에서 그 엔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그 그래프입니다. 뭐 최근에 좀 오른쪽 끝부분입니다만은 엔화 약세에 대한 포지션이 일부 설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올해 초 이후에 좀 추가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뭐 데일리, 위클리, 월간까지 모두 달러엔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전체적으로 좀 엔화의 일반적인 추가적인 약세를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베노믹스가 지금으로서는 강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또 엔화 약세 재료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지난 5월 달에 103.70엔까지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100엔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대가 있긴 하지만은 105엔 이상의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선반영되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 내에서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부 표출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엔화 약세 시에 국제사회의 저항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일방적인 엔화 약세는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향후에도 아베 정부의 어떤 성장 전략의 추진 과정, 그다음에 최근에도 달러인 환율이 달러와 움직임이 많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러의 행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05엔대 저항 속에서 네. 100엔을 전후로 양방향 높은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100엔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반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엔화 약세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엔화와 원화의 관계 한마디로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도 엔화 약세 원화가 따라가기도 했다가 안 따라가기도 했다가 계속 이런 것들이 예.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변수, 또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제로다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난 하반기 이후에 거의 1년 동안의 달러엔과 달러엔 환율의 흐름은
굉장히 뭔가 특징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엔화와 원화는 별개로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엔원 환율이 1,400원대에서 1,1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즉 엔원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달러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반기에는 한 1분기나 2분기 초반에만 해도 엔화 환율 하락이라는 부분이 원화에 대한 좀 불리한 변수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2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달러와 강세 재료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재료 속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흐름을 보면은 원화는 달러화가 좀 안정을 보이면은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할 때는 좀 뚜렷하게 원화 환율이 더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를 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원화는 어쨌든 엔화에 비해서는 좀 강세 재료가 여전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걸 기본적인 마인드로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참여연 선거와 즈음해서 또 중국에서 이슈가 있었죠. 은행권에 대해서 대출금리 하한을 없앤다. 그러니까 금리 자유화 조치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외환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워낙 단기 금융 시장에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뉴스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대출금리 자유화라는 거는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혁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는 의미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그림자 금융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또 중국의 금융 개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은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아시아 통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그 단기 대출금리 자유화를 통해서 중국계 은행들은 자본 확충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대출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중국계 은행들이 어떤 자본 확충 압력을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에는 부정적인 재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구조개혁의 진행을 통한 좀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차트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안화 환율 쪽에서 지금 그다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완만한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다가 지난 5월 하순 이후부터는 위안화 환율이 이제 절상률이 거의 제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금융 조치 이후에도 위안화에 대한 절상 흐름보다도 굉장히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큰 아시아 통화에 대한 영향력을 좀 분석해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7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7월 그렇다면은 후반에는 어떤 이슈들이 외환 시장에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최근에 워낙 굵직한 재료들이 다 네. 나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버냉키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온 경제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일단 원화는 최근에 외환시장 변동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대규모 경상 흑자, 그다음 최근에는 조선업체 잇따른 수주 뉴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환율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1,110원에서 1,130원, 네. 좀 중기적으로는 1,100원에서 1,150원의 레인지 안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말에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밴드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